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 앉아있는 고3 여학생 4명이서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빨리 옆으로 가봐. 괜찮아, 나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제가 KTX를 타고 서울에서 순천까지 왔는데 들어온 첫 학생이 어차피 안 들을 거야. 잘 들으세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어제도 들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부모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그쵸, 자식하고 이렇게 부모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여기 입시 설명회 하는데 제가 항상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항상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둘째가 고3이에요. 첫째는 이제 올해 대학을 가서 아주 그냥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요즘 대학은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가 고3인데 남학생이에요. 근데 조금 고민스러운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답답하니까 이제 강의를 여기서 나와서 부모님들 얼굴을 보면 그렇게 답답해서 오셨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답답함들도 좀 느끼실 거고요. 조금 속 시원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거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오늘 윤윤구 쌤의 강의를 들었는데, 야 진짜 너 공부 열심히 해야겠더라.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모님들, 제발 수능이 끝날 때까지요, 공부하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얘기 한다고 해서 걔들이 하지 않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제발 공부 좀 해! 알았다고. 쾅! 하고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합니다.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이제 내가 아들내미 딸내미와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입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빈정상하고 볼 때마다 막 여기까지 열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공부하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해야 할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걸 하시면 갑니다. 그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전략이에요. 그 부모님들 세대, 저랑 이제 좀 연배가 좀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조금 위에시거나 뭐 이러실 텐데, 부모님들 세대에서는요, 우리들의 세대에서는 열심히 하면 해결되던 세상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르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결되던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은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대학 못 갑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못 갔다라고 자꾸 슬퍼해요.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했다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했냐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요, 부모님들도 입시를 이해하고 입시를 내 자녀들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략에는요, 절대 공부하란 말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만든다에 좀 포커스를 만들어 주세요. 입시는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다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내신 때문에 수시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안 들어도 돼 라고 고3들이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제일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정시에 올인. 자녀들이 어느 날 와서 아들내미 딸내미가 이 왼수 같은 놈들이 와서 어느 날 정시에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아, 올해 입시는 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한다라는 이야기는 고3들이 저는 21년째 지금 고3들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거든요. 교직 생활이 21년째니까 21년 동안 쳐다보면서 학생들을 쳐다보면서 느낀 점은 정시에 올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 중에서 정시로 성공하는 학생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공부 안 한다. 난 정말 지금부터 공부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뭐냐면 정시에 올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은 다른 것들도 쉽게 손을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요. 절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3월 학평이 끝났습니다. 성적표는 다 받으셨죠? 대답이 안 나오는군요. 3주 전에 나왔습니다. 네. 학생들 책 주고 뭐 가방 같은데 이렇게 꼬깃꼬깃 종이 찾아보시면 성적표예요. 2019학년도 올해 3월에 응시생이 40만 명이에요. 작년 3월에 응시생이 45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학령 인구 전체가 전국적으로 5만 명, 학령 인구 전체는 한 7만 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 중에서 수능을 보는 응시생 정도는 한 5만 명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져야 정상이에요. 올해는요. 근데 작년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어요. 국어 만점자가 124명? 밖에 안 되는 진짜 터무니없는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을 못 간 애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재수학원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수종합반에. 작년 대비 대략 한 130%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재수생이 한 30% 많아진 거예요. 일단 재수생만요. 얘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6월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 모평 응시 인원이 52만 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5만 명 정도 빼면 올해 6월 모평 응시 인원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재수생이 조금 더 늘어났으니까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40만 명일 때 1등급이었던 학생이 50만 명에서 1등급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이 떨어져요. 6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집안 분위기가 좀 말이 아닐 겁니다. 자녀도 표정도 안 좋고 성적을 확인한 부모님들도 너는 네가 공부하던 걸 보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학생이 잘못이 아니에요. 시험 치는 집단군이 다른 거예요. 이미 10만 명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적을 지켜내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9월이 되면요. 작년 9월 모평에 52만 명이 봤습니다. 이렇게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재학생들 숫자는 점점 줄거든요. 한번 봤더니 아 수능은 내가 볼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수능을 안 볼래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52만 명 똑같은데요. 재수생의 비율을 재수생, N수생, 반수생의 비율은 더 늘어납니다. 이때쯤 되면 재수생의 비율이 17% 정도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사람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누구냐면 대학을 잘 다니고 있다가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이 대학을 계속 다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반수생들이 여기 들어옵니다. 대략 그 반수생 숫자가 2만 명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요즘 추세로 봤을 때는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근데 이 반수생은 좀 심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위권 반수생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때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제일 많이 빠지는 대학이 어디냐면요. 놀랍게도 성대, 서강대입니다. 요즘에요. 상위권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 N수생들이요. 반수생들이요. 성대나 서강대를 갔던 학생들은 그 자기가 가고 싶었던 SKY 대학을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정시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떨어진 애들이거든요. 못 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반수를 결정합니다. 걔들이 9월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또 성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능입니다. 조금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52만 명이었는데 수능은 53만 명입니다. 10,000명이 늘어납니다. 6월 모평도 안 치고 9월 모평도 안 치고 갑자기 수능에 나타난 사람들. 일단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추측컨대 절에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다 공부했으니 하산하여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이러면서 수능을 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어디냐면요. 올해 수능에 나왔었죠. 작년 수능에 만점자 중에 하나가 군인이었거든요. 요즘 군대는 수능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시간을 따로 빼줍니다. 재학생들 잘 들으세요. 군대에서 공부해서 만점 받았어요. 양심을 가지고 우리 공부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이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19학년도 대수능, 작년 대수능이었고요. 국어 영역이고요.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고3들 중에서 3월, 6월, 9월 수능을 본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4개의 시험을 다 본 학생들의 데이터만 뽑은 거예요. 대체로 성적이 조금 괜찮은 아이들, 안 좋은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필터링 된 아이들의 성적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적을 어느 정도 지켜내는지를 보면 국어 1등급 받았던 학생이요. 유지하는 비율이 36.9%고요. 하락하는 비율이 63%입니다. 뒤에는요. 63, 64 등급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60%. 근데 이건 재학생들 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 필터링 된 학생들의 기준입니다. 전국 단위로 가면 이 숫자가 75, 80까지 갑니다. 하락 비율이요. 이 데이터는 똑같은 데이터, 똑같은 표본을 가지고요. 이제 수리가 성적을 봤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들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 영역이 수리가형인데요. 이때는 6월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6월 모평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요. 수능에서 1등급 받는 비율 43%입니다. 높죠. 1등급은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필터링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자료로 가면 역시 10% 후반, 20% 초반입니다. 3월 성적, 6월 성적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마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데이터는 안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그 다음 데이터는 뭐냐면요. 3학년 재학생들의 연간 성적 분포도를 보면 우하향합니다. 성적이 일방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학 입시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대학 입시하고 내가 접하는 대학 입시는 좀 달라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다르고요. 근데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정시가 중요해, 정시가 늘어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현실은요. 수시가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단군 일의 최고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최고치의 수시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77.3%. 동생들이 있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내년에는 낮아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올해가 역대 앞으로 더 이상 없을 수시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건 자기의 목표하고 좀 연결되거든요. 내가 어디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수시냐 정시냐 논술이냐 학종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나는 어디를 갈지 모르겠는데 수시가 중요해. 이렇게 가면은 전략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국 자료거든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42.4%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100%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신을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컴퓨터로 돌려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신이 중요하죠. 100명 중에서 전국 단위 100명에서요 42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선호도가 높은 15개 대학들을 쭉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5.9%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 전형 안 뽑습니다. 100명 중에 6명 뽑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지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자료를 보시면 바로 나오죠. 100명 중에서 45명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학생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중간고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하셔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지금 성적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확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략이 나오게 되거든요. 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전부 다 뜬구름만 잡고 있으면 입시는 100% 실패합니다. 부모님들의 기억, 특히 학생들도 좀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가장 좋았던 성적만 기억하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 담임을 하면요. 학부모님 상담 와서 꼭 저 앞에 와서 울어요. 이 성적으로 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100명 중에 95명쯤 우세요. 그리고 나머지 5분은 나가면서 우세요. 왜요? 좋았던 성적만 기억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수학시험지 100점짜리 와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영재가 아닐까? 하고 영재학원 보냈던 그 기억만 가지고 입시를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고3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겁니다. 3월 학평 성적 들고요. 조금 공부를 조금 덜 하는 학생은 보기에 절대 학생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덜 하는 학생은 3월 학평이 3학년에서 최고의 성적이 될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통계자료가 80, 88, 89가 하락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을 가지고요.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참 민망합니다. 저도 고3 학부모를 이제 2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수가 없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저도 못 가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EB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대입 상담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비공개입니다. 자녀의 성적을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답변하는 선생님은 매우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난 모르겠고, 그죠? 내 딸, 내 아들은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전략을 짜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수시는 어떻게 짜는 거냐면, 수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정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요. 한 단계나 2단계 정도를 높이면 수시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전략은 그렇게 짜는 거거든요. 일단은요.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전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학 가는 방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논술,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는 특기자 전형이나 적성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과 전형. 이렇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 내 딸, 내 아들에게 딱 맞을까? 이건 조금 더 학생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이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 대학, 목표 전형을 정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올해 입시는요. 그 모집 인원이 1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900명 정도 줄었는데요. 어쨌든 1000명이니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니까 모집 인원 조금 줄었지만 수시가 조금 늘어났고요. N수생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고3들한테 그러거든요. 정시 근처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공부해서 준비해서 수시로 대학 가자. 계속 얘기하거든요. 올해는 특히 더 그래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의 기준이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정시의 기준을 2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선호 15개 대학은 정시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대학은요.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정시를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언론에서 뭐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수시에서 논술과 실기, 특기자 전형은 쫙 빼버리고요. 성대, 서강대 뭐 거의 10%포인트 정도 빼버렸거든요. 논술에서. 그런데 뭘 늘렸냐면 학종을 늘렸어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왜 대학은 정시를 늘리면서 동시에 수시 중에서 학종을 같이 늘렸을까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주요 대학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해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이미 뽑아놓은 입학사정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그 다음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하거나 폐지되는 대학이 좀 많거든요. 근데 강화되는 대학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대체로 다 완화되거나 폐지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이 한 줄을 읽어내면 입시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질문이요. 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없애버릴까요? 아, 완화됐구나. 폐지했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이제 이거 그 다음을 우리가 전략이라는 걸 짤 수가 없는 거고요. 고민을 해보셔야죠. 대학은 왜 이런 선택을 하죠? 연대는 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없애버렸을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연대가요. 서울에 있는 특히나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완벽하게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시는 재학생 거, 정시는 재수생 거. 이 의미가 이겁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키거나 폐지. 재학생들 성적 좀 되니 능력 좀 되니 무조건 수시 써.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교과 면접 두 번째에 있는 교과 면접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과 면접 그리고 단계형입니다. 1단계에서 점수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쭉 돌려서 뽑습니다. 3배수. 그리고 면접해서 뽑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면접이요. 왜요? 내신 성적은 비슷한 학생들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면접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 75%고요.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축소시키긴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1900명 뽑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좀 많은 비율로 뽑아요. 대체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가 1000명 단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 6%였잖아요. 안 뽑는다는 거예요. 목포대학 수시 83%입니다. 여기에 정시 17%를 뚫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조금 심각한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내신 평균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등급이요. 경찰행정학과 평균 등급 2.93입니다. 그러면 1점대 초반 내지 1점대 초반은 잘 없을 테고요. 1점대 후반대 정도부터 시작한다 내신이요. 1점대 후반대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끝에 문 닫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은 3점대 후반이나 4점대 초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대체로 3.5등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거든요. 교과를.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는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목표대 정도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내신이 낮게 나옵니다. 평균이 낮게 나와요. 근데 얘를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잡으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학생부 교과 등급 교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 1.27입니다. 이 1.27이 뭐냐면 국영수 4 5개 학기 동안 대략 한 28에서 30과목 정도거든요. 거기서 4과목 정도가 2등급이 나오면 1.27이 나옵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신이죠. 이런 내신을 근처에서 본 적은 있으시죠? 내 딸, 내 아들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내신은 학생부 교과 내신은요. 학생부 종합, 연세대, 고려대나 이런 학생부 종합 내신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서울대 직윤면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요. 근데 쭉쭉쭉 내려가서 숭실대 정도도요. 여기다 0.7 정도만 더하면 숭실대 학생부 교과 전형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방의 국립대 정도 가면 3.5니까 쓸 수 있는 학생이 쭉쭉쭉 늘어나긴 하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는 학생 자체가 워낙 없고 뽑는 학생 숫자도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형으로 바라볼 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해가 되게 많은 전형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그 3학년 때 들어와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3학년 때 들어와서 학종 준비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랑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3학년 때 만나거든요. 1, 2학년까지 코칭해 주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3학년 때 만나고요. 웬만하면 다 붙습니다. 제 손에 걸린 학생들은 대체로 육학종 쓰거든요. 육학종 쓰고요. 대체로 육학종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전국에 있는 그 대학에서 발행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자료를 매번 책자를 봅니다. 근데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체로 이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부모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이런 학생을 어디서 본 적 있으신가 봐요. 저는 21년 동안 가르쳤는데 한 명도 못 봤는데 충격적인데요. 전남에는 있나 봐요. 순천에는 이런 학생이 있나 보군요.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 비슷한 학생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어떻게 이건 우리도 못하는 건데요. 어른도 이렇게 못 살아요. 부모님들 양심에 손을 얹으시고 직장생활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대학이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K대학을 갖고 온 이유는요. K대학이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딱 밑에 한 줄 쫙 넣어놨어요. 아름답게. 내가 진짜 뽑고 싶은 학생을 딱 넣어놨어요. 뭐냐면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면요. 뭐 3년 동안 꾸준히 뻥치지 마세요. 무슨 학생이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것 같은 빛낼 수 있는 다음에 딱 띄워놓고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대학이 전형 자체를 학생부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논술 전형, 면접 전형 막 오만 종류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전형들을 엄청 많이 펼쳐놓잖아요. 그렇게 펼쳐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저랑 마인드가 달라요. 저는 학생을 우수하게 만들고 싶은데 대학은 우수한 학생만 받겠대요. 조금 교육 마인드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플라이 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수해져야죠. 답은 나왔어요. 정시에서 우수하든 내신이 우수하든 논술 실력이 우수하든 아니면 학종에서 이야기하는 무언가가 우수하든. 근데 지금은 정시 준비하기에는 불수능이고 재수생 많고 작년 수능 성적
성적과 나의 3월 학평 성적을 비교해 보니 이건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교과는 이미 1, 2학년 때 많이 팔아먹었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능성 있는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전형.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출발은 어쨌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대요. 그러면 내 아들, 내 딸이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고민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우수한 게 뭔데요? 여기에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들어요. 모르겠대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처럼 학종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학종이 다 보여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24명이거든요. 잘 여기서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서울대를 지원하는 수시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대략 한 13,000명이거든요. 근데 24명의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20일 동안 대략 2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요. 근데 그 24명의 입학사정관들의 평균 재직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요. 학생부만 봐요. 근데도 모른다고요? 그럼 그들은 바보죠. 무조건 알아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요. 학생부 딱 갖고 오고요. 학생 성적 자료 다 지우고요. 웬만한 힌트가 될 만한 자료 다 지우고 이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10분만 시간 주세요 하면 27페이지 다 10분 만에 다 스캔 끝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성적은 이 정도고요. 이 학생의 성격은 이럴 거고요. 이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이런 거고요. 막 이렇게 해서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요. 고3 담임보다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왜 그렇게 뽑아낼 수 있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월급 많이 받거든요. 월급 많이 받고 그것만 내요. 정말 잘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수함을 이해하면 학종은 별게 아니에요.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학인전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대학마다 단어가 다 달라요. 단어를 뭐죠? 대학마다 다 똑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수함의 기준은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단어를 써요. 어쨌든 단어는 달리 써도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인성,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학마다 용어는 다 다르게 쓰고요. 자기 개발 능력, 뭐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계열 적합성 막 이렇게 단어를 막 바꿔 쓰거든요. 근데 내용은 이래요. 결국은 뭐 한다고요? 우수한 학생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우수하냐? 이걸 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떤 역량을 갖고 있니? 이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역량이거든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네가 어떤 점에서 우수하니? 이걸 대학이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갑니다. 물론 이 중에서 인성은 빠집니다. 왜 인성을 빨까요? 서류 평가거든요. 서류에 부모님들이 보는 학생부에는요. 나쁜 말을 적을 수가 없어요. 제가 21년 동안 교사 생활하면서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부들부들 떨면서 이 자식에 대해서 진짜 진실을 적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학생부에 그거 못 적어요.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는 그 뭐라고 적어줘요? 교우관계가 원만하며 이렇게 적어줘요. 힘 쫙 빼고요. 막 제가 뭔 말을 할 때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그 정말 네 가지 없는 그 여학생한테요. 뭐라고 적어줄까요? 자기 주장이 강하며라고 적어줘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분 학생부 꼭 확인해 보세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딱 보여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교사 출신이 많아요.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안다고요. 대학이 기가 막혀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학종을 쓰려면 학자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랑 추천서를 씁니다. 추천서는 비공개거든요. 그 추천을 해주는 선생님이 씁니다. 그러면 대체로 3학년 담임이 쓰거나 자기랑 제일 친한 선생님이 씁니다. 근데 그 중에 15% 정도가 대학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15% 정도가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리고 그 15% 중에서 5%는요. 절대 뽑지 마세요라고 적습니다. 그 학생이 진짜 학교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인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건 면접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두는 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량을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또 이제 부모님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좀 오버하시는 생각이 들죠. 내 딸, 내 아들은 학업 역량도 있고 전공 적합성도 키워야 되고 발전 가능성도 키워야겠다. 그런 학생 본 적 없어요. 자꾸 착각하시는데 없어요. 그런 학생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내지는 두 가지. 세 가지 다 해야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패해요. 한 가지, 두 가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보면 학업 역량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학업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학생들 머릿속에 부모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신이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한에는 학종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학종은 내신을 평가하는 전형,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학업 역량은요, 내신이 아니에요. 메뉴에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요. 내신을 물어보기는 해.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밑에 더 많은 내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 있잖아요. 3, 4년 전까지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요. 맨 밑에 거예요. 교과 관련 탐구 활동을 네가 얼마나 깊게 들어가 봤니? 이게 대학의 관심사였어요. 학종을 평가하면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교과에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해갔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한 3년쯤 전부터 방향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때, 학종을 준비할 때 나의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왜? 대학이 거길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가 전공적합성입니다. 이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제일 오해가 많은 거예요. 역량 가운데서 제일 오해가 많은 전공계 전공적합성이거든요. 뭐냐면 말 그대로 전공에 적합하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단순한 이야기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이랑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이 사회에 나간 전공이랑은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절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요만큼 배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전공적합성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얄팍한 전공적합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의사가 되려가면 어떤 봉사활동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대요.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아요. 왜요? 고등학생이 병원에 가서 어떤 봉사활동을 할까요? 1번 의사와 수술실에 함께 들어가서 메스 찍 할까요? 간호사 옆에서 안 해요. 근처에도 못 가요. 뭐 할까요? 청소요. 쓰레기 줍기요. 길 안내요. 맞죠? 그러면 의사가 가져야 될 능력은 청소를 잘하고 길 안내를 잘하는 것. 이게 아니 그 봉사활동을 해서 얻는 게 도대체 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얄팍한 단어가 아니에요.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가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이른바 말하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대학들에서요. 전공적합성을 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 대학을 간 학생들 중에서요. 축구 관련 동아리, 농구 관련 동아리 같은 스포츠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걔들은 전공적합성이 빵인데요? 그러면? 그런 얄팍하게 보면 걔들은 전부 다 전공적합성이 빵이에요. 어떻게 붙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댄스 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엄청 많아요. 저도 올해 보냈거든요. 연대 활동우수랑 국제 둘 다 붙었어요. 저랑 6개 썼고 6개 다 붙었거든요. 연대를 2개를 썼고 2개 다 붙었어요. 그래서 국제를 가긴 했지만 어쨌든 특기자 전형으로 가긴 했지만 이 학생도 댄스 동아리예요. 춤 정말 잘 춰요. 21년 동안 본 여학생 중에서 춤을 제일 잘 춰요. 근데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얄팍하게 보면 빵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애들이 꼭 생물 동아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공적 합성은 없어요. 대학 교수들은 입학사정관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건 전공적 합성이 아니거든요. 전공적 합성은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전공적 합성을 절대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역량을 가졌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연대에 보냈다고 하는 그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요. 댄스 동아리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제가 3학년 때 만났거든요. 1학년 뭐 어쨌든 담임을 하진 않았고 제가 학생부에 관여하진 않았으니까 1학년, 2학년 댄스 동아리에 보면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댄스 동아리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학생은 땡땡땡이었거든요. 창체 동아리 댄스, 그리고 자율 동아리 댄스, 그리고 두 번째 자율 동아리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묶어서 댄스. 땡땡땡. 2학년 땡땡땡, 3학년 땡땡 공부한다고 하나 줄였어요. 보세요. 그 학생의 1, 2학년의 동아리 활동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춤을 잘 추며. 아니, 대학을 보내야죠.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댄스 학과를 보낼 거냐고요. 춤을 잘 추는 게 거기 왜 적혀 있냐고요. 바라보는 관점만 조금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이 학생은 의상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의류산업 CEO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3학년 올라오면서 이 학생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의류산업 CEO, 패스트 패션 이제 아시죠? 그만 자라 뭐 이런 패션 있잖아요. 그런 빨리 지나가는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에 CEO 사장이 되는 게 이 학생의 꿈이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져야 할 전공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뭘까요? 창의성이요. 그럼 이 학생은 창의성을 고등학교 활동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냈는데요? 댄스 공연을 기획하면서요. 남다른 공연 기획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전공적 합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춤을 잘 추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댄스 동아리지만 춤은 못 춰도 상관없어요. 기획 능력으로 댄스 동아리에 있으면 되니까. 그걸 뽑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게 전공적 합성입니다. 올해 제가 성대 보낸 학생이요. 컴공. 이 학생이 저희 학교에서 성균관대학교로 간 학생들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아요. 위에 애들 막 다 떨어지는데 혼자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학생 컴공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컴공과 관련된 도대체 전공적 합성은 뭘까요? 컴퓨터공학과와 관련된 전공적 합성.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수학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학의 물리? 막 이런 거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어디로 연결시켰냐면요. 집에 요즘에 말하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 스피커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피커의 이름이 왜 바뀌질 못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컴퓨터공학이랑 연결시키면 돼요. 이게 전공 적합성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난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전공과 관련 병원에서 봉사활동했으니까 창고 정리했으니까 병원에서 창고 정리했으니까 나는 전공 적합성이 있어. 좀 수준 낮은 이야기, 덜 떨어진 이야기요. 어떡하라고요? 그런 건 전공적 합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3학년 때라도 학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역량을 끄집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딸, 내 아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지?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것만 끄집어내면요. 3학년 때도 얼마든지 학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1학년 때 변하든 2학년 때 변하든 3학년 때 변하든 변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변화해서 우수한 역량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왜? 그 학생이 대학을 빛낼 거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학종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횡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 1학년 1년 동안, 2학년 1년 동안, 3학년 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자동 봉진, 독서, 종합의견, 수상 이런 활동들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맞는 활동을 했냐. 여기서 포인트는요. 목표로 설정한 것에 맞는 활동이냐가 평가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꿈을 원자력 발전소 연구원, 원자력 연구원 뭐 이렇게 잡았는데 1학년 때 꿈이 원자력 연구원이었는데 그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역량을 드러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2학년 때 연결되어서 2학년 때도 원자력 연구원이 되어라. 이런 건 대학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대체로 제가 3학년 때 이렇게 지도에서 학종으로 보낸 학생들은요. 1학년, 2학년, 3학년 꿈이 다 다른 학생들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다양한 경험이거든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학생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요. 이건 제가 아직 써먹고 있는 거라서 이건 종단 연구입니다. 종단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단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학종을 볼 때요. 학생부를 평가할 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를 쭉 관통해서 봅니다. 진로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부모님이 2분 계셨으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기록이 되겠죠. 종합의견 대체로 이런 것들이 막 적히거든요. 2학년 때 이 학생이 막 이렇게 적어 2학년 담임쌤이 종합의견에 막 적어줬던 내용이에요. 3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고요. 수학 심화반 활동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이 학생을 3학년 때 만납니다. 이 학생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관련된 역량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니?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자 그러면 우리 학생부로 다시 돌아가 보자. 1학년 2학년 때 그럼 막 끄집어내면서 야 너는 있잖아 창의력 있는 학생이야. 물론 학생은 몰라요. 분석하면 저한테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학생부를 보면서 어떤 역량이 있지를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넌 창의성이 있어. 그러니까 자소서 2번에 2-1번은 창의력을 포커스로 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소서 2-1번에서 창의력 씁니다. 저는 창의력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네가 창의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1학년 때 학생부 보니까 차별화된 도전을 한 학생이네요. 2학년 때 보니까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3학년 때 보니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창의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요? 3명의 선생님이요. 무려 5개 학기 동안이요. 철저하게 검증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에요. 저는 우수한 학생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자기소개서가 전부 다 저 잘났고요. 저 잘 우수해요. 이런 이야기가 나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학생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소서를 정말 잘 썼는데 잘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떨어지죠. 왜? 소설 썼으니까. 학생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부를 분석하고 쓰셔야 돼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지? 이게 검증은 어떻게 될 수 있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대학이요.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이 학생이 뭘 했다라는 건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출발을 수업에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제가 뭔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니? 이거요. 그러면 수업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가는 이야기도 스토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돼요. 수업에서 궁금했습니다. 궁금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책 읽었는데 책을 선택해봤더니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왜요?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과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쓰고요.
다시 한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요.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는 거예요.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대학을 보낸 학생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은 저 때문에 진로가 바뀐 학생입니다. Y 여대를 갔고요. 사회문화 수업 중에서 사회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학생이 진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 이놈 불평등을 내놔라 하고 쳐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궁금하면 책을 읽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이놈도 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내 이놈을 쳤습니다. 내 이놈 불평등에 대해서 토해내거라 이렇게 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뭐냐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에요. 주문을 했어요.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어요. 읽기는 한 장 보다가 쪼르륵 달려옵니다. 뭐라고요? 선생님 방과후 학교 개설해 주세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과후 학교, 학교에서 개설된 방과후 학교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죠. 이미 그건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개설한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요. 학생이 와서 선생님 방과후 학교 좀 개설해 주세요. 뭐가 들어간 겁니까? 학생의 요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학생부에 나중에 뭐라고 적어주냐면 학생 주도로 개설된 방과후 학교예요. 그러면 이 학생 주도로 개설된 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 보여줄까요? 이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보여줘요. 자기 주도성을 보여줘요.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능력을 보여줘요. 그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대학은 얘를 일단 이 고등학교에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문장이 나왔거든요. 면접을 부릅니다. 이 학생이 그렇게 해서 갔어요. 실제로 면접 가면 그거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그걸 물어봅니다. 물론 답변도 다 준비해 가죠. 같이 불평등 이론을 읽어요. 독서 방과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서 쓰고요.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왜 북유럽의 저 인간들을 존중해주고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복지제도와 다르지? 궁금증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이 사회복지학과로 진로를 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을 같이 또 읽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정의를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 고등학생이 손도 댈 수 없는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은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적 호기심,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한 노력, 그리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성장하기 위한 노력,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쓴 거예요. 합격한 학생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으실 필요 없어요. 지원한 학생들이 서울대 자소서 4번 항목이 그 자기 인생책 3권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일 많이 기록된 순서대로 쭉 적어본 겁니다. 서울대가 발표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무섭다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책이 안 바뀌어요. 서울대가 이걸 2014년에 발표했는데 여기 맨 앞에 있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가 2014년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서울대가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 책이 그 다음에 폭주를 했습니다. 계속 순서만 조금 바뀌고요. 1등부터 20등까지 책이 똑같습니다. 매년 한두 권씩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반응은 이래요. 나왔다. 서울대 지원한 학생들이 쓴 거야. 핸드폰 꺼낸다, 사진 찍는다, 주문한다. 읽어라. 학생은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어요. 농담이 아니고 몇 권쯤 읽었을까요? 안 읽었죠. 못 읽어요. 자, 그런데 서울대 교수들이요, 입학사정관들이 진짜 자부심 철철 넘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미중북 도서가 뭘까요? 자기소개서에서 기재된 14,000권 중에서요, 미중북 도서 한 명이 쓴 거예요. 13,000명이라는 지원자 가운데서요, 오로지 한 명만 읽은 책이요. 그게 9,000권이에요. 어떤 책일까요? 어떤 책일까요? 진짜 어려운 책이겠죠.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작년 한 권에 기록된 책, 이 땅의 정의를. 러시아 혁명사 강의. 작년에 한 권씩 기록된 책이거든요. 왜? 고등학생이 읽을 수가 없는 책이거든요. 그건 선생님과 함께 읽는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기록이 남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읽은 거예요. 그럼 그 학생 불러서 면접 때 그 책 내용 물어봅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하죠.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까지 이해했는데 나머지는 내년에 교수님에게 배우겠습니다. 합격. 이렇게 해서 많이 보냈어요. 이건 전략적인 측면의 접근이거든요. 얼마든지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학교에서요. 학생부는 어떻게 분석되냐면 이제 맨 위에 줄에 하나, 둘, 셋, 네 줄을 보시면요. 엄청 뭔가 열심히 적어주신 것 같잖아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대체로 이렇게 적히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그 입학사정관들이요. 컴퓨터 화면으로 이걸 보거든요. 학생부를요. 그러면 IT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된 게 전부 다 지워져요. 블라인드가 돼요. 요 네 문장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요 네 문장에서 딱 남는 문장 단어가 딱 한 단어 있어요. 뭐냐면 안 지워지고요. 평가 대상이 되는 글자가 딱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장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지워진 이야기, 블랭크 된 건 전부 다 평가 대상이 아니거든요. 회장은 그러면 평가 대상일까요? 아니요. 전국에 2322개의 고등학교 곱하기 열학급 곱하기 3개 학년 곱하기 1, 2학기. 그게 학생회장 숫자예요. 전혀 특별한 활동이 아니에요. 대학이 학생부를 분석하는 방법은요. 4단계로 거쳐서 분석해요. 학교 행사가 뭐니? 세부 행사가 뭐야? 그리고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그 역량에 대해서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니?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분석이 되거든요. 근데 방금 이야기를 보면 학생은 아무 짓도 안 했어. 회장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결론은 뭐라고 나왔어요? 협동심을 키웠다고 나왔어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평가 대상 제외.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지금 학생부의 분량을 엄청 늘렸거든요. 20, 26, 27 막 이렇게 28페이지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백지예요. 입학사정관들은 백지를 보고 있어요. 완전 난리가 난 거죠.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문장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내 문장, 내가 활동한 것. 학생 주도로 개설된.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학종에서는 되게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학생들을 상위권 대학들 이제 주요 대학들을 보내면서 썼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문장 쭉 보시면 똑같은 자율활동이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첫 번째 문장에서 도서 16권 이상을 읽고까지는 100명의 학생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블랭크. 이게 다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100명한테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요. 지속적인 쭉쭉쭉 세미나 활동을 하였으면 네 번째 줄까지는요. 15명의 학생이 세미나 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미나 팀이기 때문에 15명의 학생이 똑같이 적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얘도 블랭크가 됩니다. 다 빈칸으로 나옵니다. 뒤에 부분부터 끝까지는요. 이 학생이 한 거예요.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요. 그럼 이걸 다 읽고 난 다음에 입학사정관이 뭘 하냐면요. 이런 활동을 했네? 앞에 거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그 블랭크 빈칸으로 만들었던 게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앞에 걸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면 웬만하면 1차에 불려갑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조선대학교 학종이고요. 입시 결과입니다. 대체로 그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그 학종이긴 하지만 순수 학종이라기보다는 좀 하이브리드 학종이거든요. 교과 내신을 어느 정도 성적으로 편입시키는 형태의 학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신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경향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건국대학교요. 지원자입니다. 자꾸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찍히셔가지고 와 9등급이 합격했대. 아니에요. 지원자. 아니 9등급도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지원했습니다. 이 학생이 1단계에서 어떻게 됐냐면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죠? 근데 1단계 통과한 성적 안 보세요. 합격한 학생들이요.
7.8 그대로 가죠. 일반고 7.8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왜 갈까요? 우수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힌트는 드렸어요. 내가 한 거. 딱 두 분 선생님이요. 고3 때. 한 명은 안 돼요. 한 명은 안 믿어주거든요. 두 분 선생님이요. 그 두 분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적어주는 두세 문장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학생이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부모님들 자꾸 궁금한 걸 질문하세요. 애한테 귀찮게. 그러고 난 다음에 너도 잘 모르겠지? 그 다음 뭘까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선생님들은 진짜 귀찮아하는데요. 질문하러 많이 오는 학생을 정말 끝까지 기억에 남기게 돼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부 기록할 때 한 문장만 들어가면 돼요.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귀찮아 죽고 싶을 만큼 나한테 질문했음. 이게 그렇게 실제로 제가 적은 게 있거든요. 귀찮아 죽을 것 같이 질문을 많이 한 학생. 이 학생 1차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 들어가서 그거 딱 물어봅니다. 대학은 그걸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학문을 파고들려고 하는 집요함이라고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훌륭한 비교과입니다. 활동은 어떤 활동을 했다? 그게 훌륭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어쨌든 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수능 최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경쟁률이 4분의 1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그래요. 그렇죠?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뭐 70%, 논술 성적 70, 내신 30 뭐 이러는데요. 보시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2점 납니다. 1000점 만점이에요. 1000점 만점에 2점이에요. 논술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논술 한 문제 대략 한 200점에서 250점 사이거든요. 근데 2점 차이 나요. 어디까지 뽑으려고 대학이 생각할까요? 5등급까지요. 왜요? 그 다음부터 점수 차이를 크게 뒀죠. 조금 덜 뽑고 싶다라는. 그러나 중앙대학교 논술 같은 경우는 6등급도 많이 붙거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논술 실력이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건 수능 내신. 수능 최저요. 그걸 맞추는 거. 그러니까 1등급의 목표가 아니라 수능 최저의 목표를 두고 재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대입 상담실 말씀드렸죠. 36명의 선생님이 답변을 18시간 안에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저한테도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상담 글을 올리면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너 빨리 답변해 라고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달라붙어서 답변을 합니다. 18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요. 모든 대학을 알려주세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돌멩이입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 보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라틴어로 돌멩이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피터라고 하는 단어고요. 반석, 딛고 올라가는 돌이라고. 반면에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디서 들어보신 단어 같으시죠? 스캔들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부모님 제발 말씀드리는데요. 자녀들에게 스캔달룸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공부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가 넘어집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자녀에게 스캔달룸이 되지 마시고요. 그걸 돌려서 자꾸 질문을 하세요. 귀찮게 만드세요. 그래야 그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야 학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수시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고등학교 담임선생, 우리 고3 담임은 이래요 저래요. 스캔달룸입니다. 돌멩이는 딛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는 건 학생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모든 상황을 페트라로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손에 쥘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상 윤윤구였습니다.